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유권 꿈이여 세월이여, 제2장 선진의 죽음. 부! 각적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승리를 알리는 소리였다. 효산 20리박 대체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던 원수 선진은 계곡 너머에서 들려오는 뿔피리 소리를 들었다. 해냈다. 이로써 숙적 진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선진은 생각했다. 주공. 이제 지하에서 편히 잠드소서. 진문공은 얼마나 진나라 앞날이 걱정되었으면 죽어서도 신하들에게 유명을 내렸을까. 선진은 눈앞이 흐릿해졌다. 망명 시절 진문공과 그 가신단은 제환공 사후 급격히 몰락해가는 제나라의 모습을 생생히 보았다.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진문공은 얼마나 노심초사했던가. 세자 환만을 남겨두고 모든 공자를 국외로 내보내기까지 했다. 후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실로 진양공의 즉위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진문공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진목공의 배신이 그 원인이리라. 우리의 폐업을 방해할 자는 진이다. 진나라를 쳐라. 죽은 후에 이렇게 명을 내렸다. 그 유명을 알아들은 사람은 오직 선진뿐이었다. 오늘의 승전은 오로지 주공 덕분입니다. 여느 승리 때와는 다른 감회가 선진의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효산으로 나갔던 장수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선차거를 선두로 하여 서영, 호사고, 양홍 등이 차례차례 대체 안으로 들어섰다. 그 뒤로 함거에 갇힌 진나라 장수 백리시, 서걸술과 건병, 수백 명의 포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차거 등 젊은 장수들은 의기양양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진양공은 군막 밖으로 나가 그들을 친히 맞이하고 포로와 전리품을 둘러보았다. 수고했소. 군사들의 환호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다. 잡혀온 진나라 장수들이 묶인 채 진양공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양공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다가 험악하게 생긴 한 장수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자는 누군가? 양홍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이자의 이름은 포만자라고 합니다. 비록 아장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용맹과 힘을 가진 자입니다. 차후 내구가 그와 대적했다가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진양공의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뒤편에 서 있는 내구를 불러내어 명했다. 이런 자를 그냥 뒀다가는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대가 저놈과 싸워서 졌다고 하니 과인이 보는 앞에서 저자의 목을 참하여 울분을 풀도록 하라. 진양공의 분부를 받은 내구는 포만자를 잡아 일으켜 기둥에다 비끄럼했다. 그가 목을 치려고 큰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였다. 네 이놈, 너는 나에게 패한 장수이거늘 어찌 감히 나를 범하려 드느냐. 포만자의 호통 소리였다. 그 소리는 떨어지는 병력 같았다. 막사 기둥이 흔들렸다. 내구는 기겁했다. 자신도 모르게 치켜 올렸던 팔을 내렸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다. 포만자가 끙 하고 두 팔에 힘을 주자 그를 결박한 밧줄이 일시에 끊어진 것이었다. 그 서슬에 내구는 크게 놀라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다. 포만자는 나는 듯이 달려들어 그 칼을 집어들고는 내구를 향해 후려쳤다. 위기일발이었다. 그때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인 그림자가 있었다. 내구 수하 중 한 소교가 포만자의 등 뒤로부터 덮쳐들어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었다. 포만자가 괴성을 지르며 일어서려는 순간 소교는 번개같이 칼을 뽑아 그 목을 쳤다. 피가 뿌려지며 포만자의 커다란 몸뚱어리가 썩은 들보처럼 무너져 내렸다. 소교는 목을 잘라 진양공에게 바치며 외쳤다. 주공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진양공은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신은 소교 직위에 있는 낭심이라고 합니다. 진양공은 벼랑간 내구를 돌아보며 외쳤다. 너는 한낱 소교의 용기만도 못하구나. 썩 물러가라. 진양공은 내구의 벼슬을 빼앗고 그를 군대에서 쫓아냈다. 대신 낭심을 차우로 승진시켰다. 차우라면 병차 오른편에 서서 군주를 호위하는 직책이다. 오늘날 경호실장에 해당한다. 낭심으로서는 이만저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진양공에게 사은하고 물러났다. 삽시간에 소교에서 차우로 승진한 낭심은 기고만장했다.
주공께서 나를 알아주셨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 원수 선진을 찾아가 인사드리는 일을 잊었다. 이 때문에 선진은 낭심을 괘씸한 놈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진양공은 회굴령을 내렸다. 그는 모든 장수와 함께 개가를 부르며 고곡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4월 27일 진문공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장례식은 거창했다. 각국 조문 사절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진양공은 검은 상복을 입고 진문공의 시신을 모신 빈궁 앞으로 나가 승전을 고했다. 국장을 치른 날 저녁이었다. 이때 진문공의 부인 문영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곡에 와 있었다. 문영은 회영이다. 진목공의 딸로 처음에는 진회공이 세자이던 시절에 그에게 시집갔으나 진회공이 옹성을 탈출하는 바람에 홀몸이 되었다가 다시 진문공에게로 시집 온 여인이다. 그래서 이름이 회영에서 문영으로 바뀐 것이다. 문영은 진목공의 딸이었던 만큼 이번에 사로잡아온 진나라 새 장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문안 인사차 찾아온 아들 진양공에게 슬쩍 물었다. 이번에 우리 군대가 크게 이겨 백리씨, 서걸술, 건병 등을 잡아왔다고 하니 이는 진나라 사직의 복이로다. 군우는 새 장수를 어찌 처리할 것인가? 강성으로 돌아가는 대로 형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문영의 눈썹이 보일 듯 말 듯 꿈틀거렸다. 원래 진과 진은 대대로 혼인한 사이라 그 관계가 극진하였다. 그런데 망령되게도 백리씨 등이 공명과 벼슬을 탐하여 두 나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으로 바꿔놓았구나.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 내가 생각건대 나의 아버지 또한 그 세 놈을 깊이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그 세 놈을 처단하고 싶어 하실 것이니 나는 이런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다. 군우는 이참에 그 세 놈을 진나라로 돌려보내 두 나라 사이의 원망을 푸는 것이 어떠한가? 말은 그러했지만 실은 구명청원이었다. 진양공이 어찌 문영의 말뜻을 모르겠는가. 그 세 장수는 한결같이 호랑이 같은 장수들입니다. 겨우 잡아온 것을 돌려보낸다면 후일 우리 진에 대해 우환이 될까 두렵습니다. 진양공은 완곡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문영이 어떤 여인인가? 진나라를 위해 남편이었던 진회공을 따라가길 거절했던 여인이 아니던가. 그녀는 진목공이 새 장수를 죽일 게 확실하다는 전제를 내걸며 거듭 청했다. 장수가 싸움에 지면 죽는 것은 옛날부터의 법이다. 성득신도 성복 전투에서 패하자 초성왕으로부터 죽음을 받지 않았던가. 진이라고 하여 어찌 그런 국법이 없으리오. 더욱이 지난날 진해공은 진나라에 잡혀가서 감금되어 있었다. 그때 진목공은 진해공을 예의로서 대접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주었다.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새 장수를 내 아버지 손으로 처단케 하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진양공은 고민했다. 원래 그는 모부인의 청을 거절할 만큼 마음이 모질지 못했다. 마침내 진양공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떨어졌다. 백리씨 등 세 장수와 그 군사들을 석방하라. 선진이 이 사실을 안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그는 옥이 텅 빈 것을 보고 크게 놀라 진양공에게로 달려가 물었다. 진의 포로들을 어찌하셨습니까? 진양공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모부인의 청이 하도 간곡하기에 그들을 석방했소. 순간 선진은 이성을 잃었다. 아무리 경험 없는 임금이라고 하지만 어찌 모부인의 말 한마디에 적장을 그리 쉽게 풀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길길이 날뛰며 젊은 진양공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 천신만고 끝에 잡아온 포로를 일개 부인의 말만 듣고 놓아주다니. 아, 범을 놓아 산으로 돌려보냈으니 우리 진도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선진은 바로 그 직후 더욱 모욕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춘추자 시전은 이때의 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불고이타. 돌아보지 않고 침을 뱉다. 불고란 몸을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쳐다본다는 뜻이다. 파는 침을 뱉는다는 뜻. 글자대로 해석하면 선진은 진양공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침을 뱉었다는 것이다.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아무리 격분했다 하더라도 신화된 몸으로 임금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은 고금에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은 물론 당사자인 선진 또한 기절할 듯 놀랐다. 자신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눈길로 진양공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진양공의 그 다음 행동이었다. 그는 선진으로부터 침세례를 받았으나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소매를 들어 얼굴에 묻은 침을 천천히 닦으며 오히려 사죄의 말을 던지는 것이었다. 과인이 잘못했소. 원수는 노기를 푸시오. 그러고는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누가 쫓아가서 진나라 장수들을 잡아오겠는가? 놀라운 인내심이었다. 이로써 일촉즉발의 살벌한 분위기는 무마되었다. 진양공의 세자 시절 스승이었던 양처보가 재빨리 자원했다. 신이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양처보는 빠른 병차에 준마 4마리를 메고 고곡성 서문을 나는 듯이 빠져나갔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백리씨와 서걸술, 건병 등 세 장수는 수백 군사와 함께 오로지 하수만을 바라보고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오. 진나라 임금이 후회하고 우리를 추격할까 두렵소. 하수를 건너면 안심할 수 있지만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땐 우리는 정말 죽은 목숨이오. 밤새 달려온 끝에 날이 밝아올 무렵 하하에 당도했다. 하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배가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넓고 넓은 하수의 물결만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백리씨가 강변에 서서 탄식했다. 아, 하늘이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그 탄식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한 노웅이 조그만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강 하류 쪽에서 올라오며 노래 부르고 있었다. 원숭이가 우리 속에서 벗어나며 새가 조롱 속에서 날아오르는구나. 누가 나를 만날 것인가. 싸움에는 졌으나 공은 있도다. 백리씨가 노랫소리를 듣고 반색했다. 고기잡이 노인이여. 우리를 태워주시오. 노웅이 백리씨 일행을 돌아다보며 대답한다. 진나라 사람이면 태울 수 있으되 진나라 사람이면 태워줄 수 없소. 우리는 진나라 사람이오. 어서 우리를 건네주시오. 그대들은 혹 효산에서 패한 사람들 아니오. 그렇소. 그러자 고기잡이 노웅이 반가운 빛으로 말했다. 그대들은 염려 마오. 내가 공손지 장군의 명으로 이곳에서 기다린 지 오래요. 이 배는 조그만 배여서 그대들을 모두 태울 수 없소. 여기서 발리쯤 내려가면 큰 배가 여러 척 있으니 장군들은 속히 그리로 가시오. 이렇게 외치고 나서 노웅은 유유히 삿대질하여 하류 쪽으로 사라져갔다. 백리씨와 서걸술과 건병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강을 따라 달려갔다. 과연 반리도 못 가서였다. 강변에 큰 배 여러 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어느 틈에 왔는지 아까 전에 고기잡이 노웅이 손짓하며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군사들이 여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마지막으로 백리씨가 배에 올랐을 때였다. 동편 구릉 너머에서 먼지가 일더니 한때의 병차가 나타났다. 백리씨 등을 쫓아온 양처보였다. 맹명은 잠시 기다리시오. 맹명은 백리씨의 자다. 백리씨 등 세 장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순간적으로 직감했다. 양처보는 양처보대로 배에 올라탄 백리씨 등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미 그들을 사로잡는 것은 글렀다. 공격하면 배는 떠나가 버린다. 그는 재빨리 한계책을 생각해냈다. 병차를 끄는 준마 중 좌참을 끌어내며 외쳐댔다. 우리 주공께서는 장군들이 고국을 떠나심에 수레로 대접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준마를 장군께 드리라 하셨소.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속히 배에서 내려 이 말을 받으시오. 좌참이란 수레를 끄는 왼쪽 말을 말한다. 양처보는 백리씨가 말을 받으러 오는 순간 사로잡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백리씨가 어찌 그것을 모를 것인가. 그는 뱃머리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이며 소리쳤다. 귀국 군우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은 것만도 큰 은혜인데 어찌 감히 준마까지 받을 수 있겠소이까? 이번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 죽음을 면하게 된다면 3년 뒤에 귀국 군우께서 내리시는 말을 직접 받겠소이다. 결국 양처보는 하수를 건너가는 백리씨 일행을 멀뚱히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진목공은 백리씨 등 세 장수가 효산에서 크게 패해 사로잡혔다는 보고를 받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
이 모든 게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침식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그런 중에 백리시 등 세 장수와 포로가 되었던 군사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목공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이 사실이냐? 좌우 신하들이 그런 진목공에게 아뢰었다. 백리시 등은 진에게 크게 패해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세 장수의 죄는 죽음에 해당합니다. 지난날 초나라가 진군에게 졌을 때 성득씨는 도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음을 받았습니다. 주공께서도 그들을 교회에 머물게 한 후 죽음을 내리십시오. 진목공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 일은 과인이 건숙과 백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모든 죄가 나에게 있거늘 어찌 그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진목공은 소복으로 갈아입고 교회로 나가 머물다가 백리시 등 세 장수를 맞이했다. 그들을 보자마자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과인이 그대들을 욕보이게 하였도다. 그 많던 군사들이 떠나던 날을 회상하자 더욱 슬픔이 북받쳤다. 노제상 백리에는 겨우 살아온 백리시의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탄식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 여한은 없다. 그는 진목공 앞으로 나가 공손히 청했다. 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관직에서 은퇴할까 합니다. 진목공은 백리의 청을 수락했다. 현자 요열을 좌서장에 임명하고 공손지를 우서장에 임명하여 건숙과 백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백리시, 서걸술, 건병 등은 그대로 군사일을 담당했다. 한편 백리시 등 세 장수를 잡아오는데 실패한 양처보는 빈손으로 돌아가 사실대로 고하고 죄를 청했다. 그때 진양공은 진문공의 장례식을 마쳤기 때문에 고곡에서 강성으로 옮겨와 있었다. 진나라 장수들의 일은 모두 과인의 잘못이오. 어찌 그대에게 죄가 있겠소. 진양공은 양처보에게 일체 죄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중군 원수 선지는 백리시 등을 놓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는 진양공 앞으로 나가 분연히 아뢰었다. 백리시가 3년 뒤에 다시 와서 말을 받겠다는 것은 우리 진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진은 패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진을 쳐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야 합니다. 제2차로 진을 공격하자는 것이었다. 선지는 진문공 때의 신하이자 오군을 거느리는 총원수다. 이제 막 군위에 오른 진양공으로서는 그러한 선진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화가 나면 거침없이 임금의 얼굴에 침을 뱉어대는 그가 아니던가. 원수께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시오. 그해 여름 진나라 수도 강성은 진을 칠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 진의 영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적 중에 한 부락인 백적이 진나라 영토를 침공한 것이었다. 진양공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납득할 수 없구려. 백적의 수장은 선군 진문공의 후원자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19년의 망명 생활 중 12년을 머물렀던 곳이 바로 백적 부락 아니었던가. 진문공은 그곳에서 가정도 꾸몄었다. 계회는 진문공이 그곳에서 얻은 아내다. 이렇듯 백적은 진문공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갑자기 침공이라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막 군위에 오른 진양공으로서는 당연한 의문이었다. 그러나 선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장수였다. 정보 수집력도 그 분석력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백적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라니요. 성군께서 포읍에서 쫓겨나 백적 부락에서 12년을 사시는 동안 그곳 수장은 선군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성군께서 유랑 생활을 끝내시고 고국에 돌아와 군위에 오르셨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백적의 수장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계회와 수괴를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문공은 그러한 백적 수장에 대해 만족할 만한 보답을 해주지 못했다. 기껏 황금과 비단 몇 수레를 보냈을 뿐이었다. 백적 수장이 바라는 것이 어찌 그런 재물 따위이겠는가. 그들은 넓은 영토를 바란 것이지요. 마음 놓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낙토. 성군께서는 주변 영토를 개척하는 동안 나름대로 백적을 배려하여 그 부족만을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만 백적 수장은 주변 적적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어림없는 일이오.
우리가 피 흘려가며 얻은 땅을 어찌 백적에 넘겨줄 수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성군께서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백적을 우호국으로서만 대했지요. 백적 수장은 섭섭하긴 했지만 워낙 성군에게 호의적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적 수장이 죽고 그 아들 백부호가 수장에 올랐다. 백부호는 과격한 성품에 스스로 자신의 용맹을 과신하는 타입이었다. 그는 진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믿고 있었다. 복수를 꿈꾸던 중 진문공이 죽었다. 때마침 진 동맹이 깨지고 두 나라 간의 효산 전투가 벌어졌다. 진나라가 돕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빨 빠진 호랑이를 두려워하랴. 백부호는 이렇게 외치고 주변 부족의 군대를 모아 말머리를 남쪽으로 돌려 기 땅을 침공한 것이었다. 이빨 빠진 호랑이란 패공 진문공이 죽고 없는 진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진의 설명에 진양공은 납득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분연한 어조로 말했다. 선군께서는 살아생전 존왕양이 하시기에 바빠서 사사로운 은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소. 백부호가 국상 중인 우리를 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으니 이제 그들은 우리의 적이나 마찬가지요. 젊은 군주 진양공의 얼굴은 결의에 찼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원수 선진은 숙연한 마음이 되었다. 훌륭하십니다. 과연 선군의 후계자다우십니다. 언제까지고 그러한 마음 변치 마시길. 지금 곧 출전해 주시오. 그런데 선진의 모습이 여느 때와 달랐다. 주공. 신은 이미 주공께 죽을 죄를 범한 중죄인입니다. 진나라 새 장수가 풀려났을 때 신은 일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공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찌 군대를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주공께선 신의 벼슬을 거두시고 새로이 훌륭한 장수를 세우십시오. 원수는 무슨 말을 하시는 게요? 과인은 이미 그때 일을 잊었습니다. 더욱이 경은 나라를 위해 분노했을 뿐 과인을 능멸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질 않소. 경이 아니면 누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소. 경은 과인을 위해 부디 사양하지 마시오. 선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주공께서 신을 용서하신다면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경만 및 수. 선진은 감읍하여 공궁을 나왔다. 국문을 나서며 하늘을 우러러 외쳤다. 비록 주공이 나를 용서했지만 내 어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내 본디 진나라에서 죽고자 했는데 이젠 어쩔 수 없이 백적 땅에서 죽을 것이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선진의 말뜻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해 가을, 총원수 선진은 백적을 토벌하기 위한 군대를 일으켰다. 진과의 일전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불과 수일 만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사열까지 마칠 수 있었다. 출전하기 전 작은 불상사 하나가 발생했다. 선진과 휘하 장수들이 원수부에 모여 백적을 치리를 의논할 때였다. 누가 선봉이 되겠는가?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신임 차우낭심이었다. 얼마 전 진나라 아장 포만자의 난동을 진압하여 승진한 사람이다. 그때 그는 의기양양한 마음에 총원수 선진을 찾아가 인사하는 것을 잊었었다. 괘씸한 놈이다. 진나라 최고 권력자 선진은 권위의식이 강했다. 낭심을 보는 눈이 곱지 않았다. 그런 차에 그가 선봉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선진은 가소롭다는 눈길로 낭심을 바라보며 꾸짖었다. 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졸개에 불과하던 자다. 어쩌다 죄수 하나를 참하고 주공께 발탁되었을 뿐이다. 어찌 겸손하지 못하고 감히 선봉 운운하는 것이냐? 가만히 있었더라면 별일이 없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낭심이 고개를 쳐들고 대들었다. 소장은 나라를 위해 힘쓰려는 것뿐입니다. 원수께서는 어찌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소장의 뜻을 막으려 하십니까? 이 말에 선진은 발끈했다. 이놈 무엄하구나. 앞을 내다보는 눈도 없는 너 같은 놈에게 무슨 용맹과 지략이 있겠는가. 우리 군중에 너 같은 자는 필요 없다. 나가라. 낭심을 쫓아내고 효산 싸움에 공이 큰 호국거에게 차우직을 내렸다. 졸지의 모욕을 받고 쫓겨난 낭심은 억울했다. 진나라 관직이 온통 선진 손에 달렸구나. 탄식하며 걷는 중에 친구 선백을 만났다. 선백이 풀 죽어 있는 낭심을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다. 듣자니 백적을 막기 위해 출동할 거라는데
그대는 차오직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렇듯 한가로이 걷고 있는가? 낭심은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원수부에서의 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선진을 원망하지 않네. 다만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고자 하는 나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네. 선백은 줄이 닿지 않아 아직 관직을 얻지 못한 시정 건달이었다. 그는 친구 낭심이 차오직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선진이 자네의 출세를 질투한 것이 분명하네. 내가 도와줄 터이니 자네는 이참에 선진을 암살해버리게나. 사내대장부로서 모욕당한 분풀이를 하고 죽는 것도 뜻있는 일 아니겠는가? 낭심이 두 손을 저었다.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닐세. 사내대장부가 죽을 때엔 반드시 그만한 의미가 있어야 하네. 주공께선 나의 용기를 알아주시고 차오라는 벼슬을 주셨네. 그런데 선진은 내까지 것이 무슨 용기가 있느냐고 조롱하면서 나를 내쫓았네. 만일 내가 분풀이를 하고 나서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쫓겨날 만한 놈이었다라고 말할 것일세. 자네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서둘지 말고 잠시 때를 기다리게. 언젠가는 나의 충심을 보여줄 날이 올 것일세. 듣고 보니 그렇군. 자네 식견은 과연 나보다 한 수 위이네. 그날 이후로 낭심과 선백은 거리에서 사라졌다. 선진은 낭심의 일을 잊었다. 예정대로 그 다음날 병차 400승을 거느리고 강성 북문을 출발했다. 기성을 탈환하라. 군대를 4대로 나누었다. 선봉으로는 자신의 아들 선차거를 임명했다. 상군 장수에는 난순, 하군 장수에는 급결을 임명했다. 선진은 스스로 중군 대장이 되었고 호사고와 호국거를 부장으로 삼았다. 선진은 이제껏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명장이었다. 이긴다. 이런 믿음이 장수와 군사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기땅을 향해 북진하는 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이윽고 기성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러 영체를 세웠다. 선진은 모든 장수를 불러 그가 즐겨 사용하는 매복계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기성 근처에 대곡이란 큰 협곡이 있다. 지형이 넓어서 병차를 조종하기에 수월한 곳이다. 또 주변으로 수목이 울창해서 복병을 숨겨두기에 적당했다. 선진이 결전장으로 선택한 장소는 바로 이 대곡이었다. 선봉 선차거는 병차대를 이끌고 백적군과 싸우되 거짓 패한 척 달아나며 적군을 대곡으로 유인하라. 상군 장수 난수는 보병대를 거느리고 대곡 오른편 숲속에 숨어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일시에 일어나 포위하라. 하군 장수 급결은 보병대를 거느리고 대곡 왼편 숲속에 숨어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나가 싸우라. 중군 장수 호사고와 호국거는 대곡 뒤편으로 돌아가 숨어있다가 자기 편을 구원하러 오는 백적군을 가로막아라. 각기 임무를 부여한 선진은 중군을 거느리고 심리 밖으로 물러나 하체했다. 다음 날이었다. 백적 수장 백부호는 친히 기마대를 이끌고 진군 영체 앞으로 나와 싸움을 청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선차거가 병차 부대를 이끌고 나가 백적군을 맞이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어느 순간 병차 부대가 밀리는 듯 하더니 선차거는 말머리를 돌려 대곡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승기를 잡은 백부호는 친히 100여 기를 거느린 채 분연히 선차거의 뒤를 쫓았다. 이윽고 달아나는 선차거도 뒤쫓는 백부호도 대곡 안으로 들어섰다. 지금이다. 양쪽 숲속에서 일제히 북소리가 일더니 진나라 복병이 좌우에서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마음 놓고 선차거의 뒤를 쫓던 백부호는 그제서야 속임수에 빠진 것을 알고 기겁했다. 재빨리 말머리를 돌렸으나 때가 너무 늦었다. 그들 100여 기는 이미 진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난 뒤였던 것이다. 크악! 백부호는 창 맞은 맹수처럼 괴성을 질러댔다. 그는 자신을 애워싼 진군을 향해 커다란 칼을 마구 휘둘러댔다. 그 기세가 어찌나 험악한지 진군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함성만 질러댔다. 마침내 백부호는 포위망을 뚫었다. 자칫하면 그를 놓칠 판이었다. 그가 힘차게 말을 달려 대곡 입구를 막 통과했을 때였다. 문득 진군 진영에서 한 장수가 달려오더니 백부호를 향해 활을 당겼다.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 달려오는 백부호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췄다. 아! 구슬픈 비명소리가 대곡의 넓은 협곡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와 함께 백부호는 몸을 뒤집으며 말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진나라 군사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백부호를 사로잡으려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달려갔을 때 백부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화살이 어찌나 새었던지 백부호의 두개골을 꿰뚫었다. 화살을 쏜 사람은 하군 장수 극결이었다. 극결은 지난날 반란을 일으켰던 극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죽은 후로 기땅에 숨어 농사를 짓다가 서신의 추천을 받아 다시 조정에 출사한 바 있다. 키가 9척이 넘는 거한이기도 했다. 극결은 그동안 역신의 자식이라는 주위 사람의 눈총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번에 출전하여 화살 한 대로 백적 수장백부호를 죽이는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극결은 죽어 자빠진 백부호의 목을 끊어 총원수 선진에게 바쳤다. 선진은 극결을 크게 칭찬한 후 문득 하늘을 우러러 크게 외쳤다. 우리 주공은 복이 많으시구나. 이제야 마음 놓고 속죄할 기회를 얻었도다. 이어 붓을 들어 진양공에게 올리는 표를 써서 책상 위에다 정중히 올려놓았다. 그런 후 그는 군막 밖으로 나가 군사들에게 명했다.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내 군막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라. 말을 마치자 선진은 홀로 병차에 올라타더니 적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백적 수장백부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돈. 백적 사람들은 그를 백돈이라고 불렀다. 백돈은 아직 형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형을 돕기 위해 기마병을 추가로 정돈하던 중이었다. 그가 후발대를 거느리고 막 영문을 나섰을 때였다. 저 멀리서 한 적장이 혼자 병차를 몰고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백돈 역시 형 백부호의 기질을 닮아 용맹무쌍했다. 이는 필시 나를 유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 좀 두려워할 내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급히 칼을 빼어들고 앞장서서 말에 박차를 가했다. 홀로 병차를 몰고 달려온 진나라 장수는 다름 아닌 선진이었다. 이때 선진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공을 세우기 위한 필사의 각오가 아니었다. 그는 진양공의 얼굴에 침을 뱉는 무도함을 저질렀다. 진양공은 그 일을 잊었다고 했지만 선진 자신은 결코 자신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죽음으로 속죄하리라. 호원, 호모, 위주 등 옛 동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평생 충심으로 모셔온 진문공마저 세상을 떠났다. 마음이 허전했을 것이다. 나도 떠날 때가 되었다. 문제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였다. 그는 본래 진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불사르려 했다. 그런 중에 백적이 침공했고 승리가 확실하다고 판단한 순간 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심했던 것이다. 선진은 마주쳐오는 백돈을 향해 눈을 크게 부릅뜨고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이놈, 하늘을 대신하여 내가 왔도다. 이러한 선진의 두 눈은 어찌나 험악한지 눈꼬리가 일시에 찢어지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이때 백돈은 그가 진나라 총원수 선진인 줄 알지 못했다. 다만 험악하고 처절한 적장의 모습에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기가 질렸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려다 다시 바라보니 그 장수 뒤로 적군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글자 그대로 호롤단신이었다. 그제야 백도는 용기를 되찾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 장수를 에워싸고 활을 쏘아라. 이때부터 선진의 모습은 마치 싸움의 신 같았다. 그는 나는 듯이 병차를 몰며 백적군의 진영을 마구 휘저었다. 눈 깜짝할 사이 백적 장수 3명과 병사 2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선진은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았다. 백적 궁수들은 이 같은 선진의 용력에 넋이 나갔다. 손이 떨려 시위를 제대로 당길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날아가는 화살은 힘이 없었다. 갑옷과 투구에 맥없이 튕겨나갔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백적 순사들은 송사리 떼처럼 흩어졌다. 문득 선진은 움직임을 멈췄다. 백적이여 시시하구나. 어찌하여 이 한 몸 죽이지도 못하는가. 크게 외치고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던졌다. 맨몸으로 다시 병차를 몰아 적진 속으로 돌진했다. 쏘아라. 백도는 다급해서 외쳤다. 화살이 소낙비처럼 선진에게로 집중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화살이 선진의 몸에 꽂혔다.
성군이시여, 신도 이제 주공 곁으로 갑니다. 이 외침을 마지막으로 선진은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선진의 시체는 쓰러지지 않고 병차 위에 꼿꼿이 서 있었다. 백돈이 그의 목을 끊으려 가까이 갔다가 소스라치듯 놀랐다. 선진의 찢어진 두 눈에서 무서운 광채가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염은 가시나무처럼 빳빳이 솟아 있었다.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백돈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그때 군사 하나가 선진의 얼굴을 알아보고 백돈에게 고했다. 이 장수는 바로 진나라 원수 선진이십니다. 백돈은 기쁨에 앞서 두려움이 먼저 일었다. 즉시 군대를 정돈하고 선진 앞으로 가 크게 절을 올렸다. 장군이시여, 그대는 정령 신인이십니다. 제가 장군을 모시고 적성으로 돌아가 길이 제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만일 제 소원을 허락하신다면 서 계시지 마시고 병차 안에 누우십시오. 죽은 선진의 시체는 여전히 병차 위에 서 있었다. 백돈이 다시 기도했다. 신인이시여, 진으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마땅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선진의 시체는 병차 안에 쓰러졌다. 그 무렵 선진의 아들 선차건은 대곡 전투의 승전을 고하기 위해 중군 영체로 들어갔다. 그러나 선진은 영체 안에 없었다. 원수께서는 혼자 병차를 타고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차건은 공연히 가슴이 떨렸다. 아버지 선진이 머물고 있던 군막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표 한 장이 놓여 있을 뿐 실내는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선차건은 얼른 표장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신중군 원수 선진이 삼가 아래입니다. 전날 신은 주공께 불고이타에 무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주공께선 신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다행히 이번 싸움에서 우리 군대는 이겼습니다. 필시 주공께선 신에게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신이 그 상을 받는다면 이는 무례한 짓을 저질러도 상을 받은 결과가 됩니다. 무례한 짓을 해도 상을 받는다면 어찌 아랫사람의 죄를 벌할 수 있겠습니까? 공과 죄를 분명히 하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신은 지금 백적으로 갑니다. 주공께서 신을 벌주지 않으셨으니 신이 스스로 자신을 벌줄 작정입니다. 신은 백적 군사의 손을 빌려 죽음을 맞이할까 합니다. 신의 자식 선차건은 장수로서 지략이 있습니다. 좋기 아비를 대신하여 주공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신선지는 죽음을 앞에 두고 주공께 영결을 구합니다. 선차건은 글을 다 읽고 나서 대성통곡했다.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벼랑간 군막 밖으로 뛰어나가 병차에 올라탔다. 백적 진영으로 달려가 아버지 선진을 구할 작정이었다. 주위에 있던 극결, 난순, 호사고, 호국거 등 모든 장수가 달려들어 선차거를 붙들어 만류했다. 원수님의 생사부터 알아본 후 쳐들어가도 늦지 않소. 선차거가 겨우 진정했을 무렵 영문을 지키던 군사가 들어와 아뢰었다. 백보호의 동생 백돈이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데리고 오라. 백적 사자가 들어왔다. 선차거가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냐? 우리 임금의 시체와 귀국 원수의 시체를 교환하기 원합니다. 그 말에 선차거는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한번 통곡했다. 극결은 선차거를 대신하여 시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백적 사자가 돌아가자 선차거는 눈물을 훔치며 분연히 말했다. 원래 오랑캐는 속임수가 많소. 우리는 내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오. 다음 날이었다. 양군은 서로 진을 치고 대치했다. 선차거는 소복을 입고 단독으로 병차를 몰아 양군 진영 한가운데로 나갔다. 백적 진영에서는 백돈이 나왔다. 그는 선진의 위용을 본 터이라 여전히 두려워했다. 선진의 몸에 박힌 화살을 모두 뽑고 향수로 목욕시킨 후 비단으로 잘 감쌌다. 그는 산 사람을 모시듯 선진의 시체가 실린 수레를 끌고 나와 선차거에게 넘겼다. 선차거 또한 나무함에 담긴 백부호의 수급을 백돈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 수급의 보존 상태가 영말이 아니었다. 피조차 닦아내지 않았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향기 나는 선진의 시체와 너무 대조적이었다. 이를 본 백돈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선차거를 향해 소리 높여 외쳤다.
너희들이 이렇듯 속일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전신을 내주지 않는 것이냐? 선차거가 대답했다. 전신을 원하거든 대곡에 흩어져 있는 시체들 속에서 찾아보아라. 백도는 대로했다.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며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선차거는 재빨리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병차들을 연결하여 마치 높은 담을 쌓은 것처럼 진체를 구축했다. 백적군의 기마대는 돌격했으나 병차로 이룬 굳건한 방어망을 돌파하지 못했다. 격분한 백도는 미친 듯이 날뛰며 여러 차례 돌격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미 전날 백적군의 습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진군이었다. 어느 순간 진군 진영에서 북소리가 크게 일더니 왼편에서는 급결이 달려나오고 오른편에서는 난순이 뛰쳐나왔다. 또한 병차로 연결한 진체에서는 호사고가 달려나와 백적군을 덮쳐갔다. 삽시간에 전세는 역전되어 백적 기마대는 포위되고 말았다. 한바탕 어지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백도는 자신들이 불리한 것을 깨닫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진군은 쫓기는 백적군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끝내 백도는 대패하여 기성을 내주고 적성으로 돌아갔다. 그 후 백도는 백부호의 뒤를 이어 백적 수장에 올랐다. 진나라 군대도 개선하여 강성으로 돌아왔다. 선차거는 선진이 남긴 표를 진양공에게 바쳤다. 진양공은 선진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 친히 선진의 시체를 염했다. 그때까지도 선진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두 눈을 뜨고 있었다. 장군이시여, 이제 눈을 감으라. 과인은 장군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임금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오. 진양공은 선진의 시체 앞에서 선차거에게 중군 원수를 제수했다. 그제야 선진의 두 눈이 스르르 감겼다. 후세 사람들은 기성의 선진을 위한 사당을 세웠다. 기땅은 오늘날 산서성 포현 동북쪽 일대다. 이어 하군 장수 극결에게 경의 직위와 함께 기땅을 시급으로 내주었다. 백보호를 죽인 공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기땅은 예전에 극예가 소유했던 영지다. 이로써 극시 일무는 과거의 영화를 되찾았다. 진양공은 또 서신에게도 경의 직위를 내리고 모용 땅을 하사했다. 극결을 천거한 사람은 서신이다. 서신이 아니었던들 성군께서 어찌 극결을 발탁할 수 있었으리오. 진문공 시절 서신은 기땅에 은거하며 농사짓고 있는 극결을 찾아내 진문공에게 천거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극결이 큰 공을 세웠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서신의 공이라는 것이다. 모용은 오늘날 산서성 평육현 일대. 융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융족이 살던 땅이었는데 진문공 시절 진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진양공의 염원은 명료했다. 폐업의 계승. 그러나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인가. 창업보다 어려운 것이 수성이 아니던가. 춘추시대 제1대 패공인 제환공도 이 점에서는 실패자였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진양공이었다. 앞선 이들의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조짐이 이상했다. 진문공의 살아생전에는 모든 제후국들이 목을 움츠린 채 감히 바로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진문공이 죽자 진나라가 먼저 군사를 일으켜 진의 동맹국인 정나라를 공격했고 이어 백적이 영토를 침범해왔다. 다행히 선진의 활약에 힘입어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나 패자국으로서의 권위가 손상당한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진나라는 폐업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원수 선진을 잃었다. 그랬다. 이 무렵 진나라는 확실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흔들림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남쪽 장강 중하류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초나라였다. 초는 형만이라 불릴 정도로 중원과는 이질적인 문화와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일찍이 정장공은 초나라를 가리켜 황야의 이리때 같은 자라고 경계하였다. 초나라 임금 초성왕은 지난해 진문공과 평화조약을 맺은 바 있다. 이는 곧 진에 대한 굴복이나 마찬가지였다. 한수 일대의 허와 채나라 등이 진과 교류하는 것을 멀뚱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중원 진출을 국시로 하고 있는 초나라로서는 여간 통탄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 중에 패공 진문공이 죽었고 진의 흔들림을 보았다. 노회한 초성왕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진은 이제 더 이상 패자국이 아니다. 초성왕은 재빨리 허나라를 침공했다.
진나라 반응을 보기 위한 제스처였다. 아니나 다를까 진양공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초나라 장수 투발은 마음 놓고 허성을 공략했다. 허나라는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초나라와 다시 동맹을 맺었다. 이번에는 채나라를 쳤다. 채나라도 이내 굴복하고 진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제야 진양공은 반응을 보였다. 명백한 조약 파기다. 그렇지 않아도 진과 백적의 일로 자존심이 상해 있던 진양공은 군대를 일으켜 허와 채나라를 공격했다. 원정대장으로는 양처보를 임명했다. 백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돌아온 지 3개월 후인 BC 627년 진양공 1년 12월의 일이었다. 초성왕도 재빨리 투발과 성대심을 파견하여 허, 채 두 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성대심은 전 원수 성득신의 아들이다. 중원의 여러 나라는 긴장했다. 패자국 진과 패자를 노리는 초가 성복 전투 이후 다시 맞붙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싸움의 결과에 따라 두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중원 판도까지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나라 군대는 치수를 사이에 두고 대진했다. 치수는 하남성 노사년 남쪽에 있는 요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 여수와 합쳐지는 강이다. 진군은 그 치수 북쪽에 이르러 진체를 내렸고 초군은 치수 남쪽에 하체했다. 치수 일대에는 삽시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초군은 강하다. 진문공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패자국의 군대가 아닌가. 어느 쪽도 선뜻 공격하지 못했다. 강성을 떠나올 때부터 진군 대장 양처보는 이기려는 마음보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많았다.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무사히 회군할 수 있을까 궁리했다. 마침내 그는 한 가지 꾀를 냈다. 사자를 강 건너 초군 진영으로 보내 자신의 뜻을 밝혔다. 듣기로 문덕이 있는 자는 올바른 자를 해치지 않고 무력을 쥐고 있는 자는 오는 적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소. 장군이 우리와 싸우고 싶다면 강을 건너오시오. 우리는 일사를 후퇴하겠소. 그러나 만일 강을 건너기 싫다면 장군이 일사의 거리를 후퇴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널 여유를 주시오. 이대로 대치하여 물자만 낭비하는 것은 피차 이익이 없소. 일사란 30리로 군대가 하루 행군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견제만 하다 보면 서로 간의 물자만 소모되고 군사들만 피로해진다. 그러니 어느 한쪽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일사거리를 후퇴하여 강을 건너게 한 후 승패를 가리자는 것이었다. 양처보의 이러한 제안을 받은 초군 대장 투발은 분연히 투쟁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성대심을 불러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싸움을 질질 끌어봐야 득될 것이 없소. 마침 진군이 일사거리를 후퇴해주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강을 건너 진군과 일전을 겨룹시다. 성대심이 투발을 잡으며 만류했다. 안 됩니다. 진나라 사람은 본래 신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일사를 후퇴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수작이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진군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그야말로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일사를 후퇴하여 진군이 강을 건너오도록 양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투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 말이 옳소. 초군은 영체를 거두어 30리 밖으로 물러났다. 투발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양처보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일사를 후퇴했으니 장군은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오시오. 알겠소. 우리 군대는 내일 강을 건너겠소. 양처보는 이렇게 대답하여 초군 사자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군사들에게 전혀 엉뚱한 말을 들려주었다. 초나라 장수 투발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쳤다. 이번 싸움은 우리 진나라의 승리다. 그러고는 호련히 영체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양공은 그런 양처보에게 아무런 문책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치수 강변으로부터 30리를 후퇴한 초군 대장 투발은 이제나 저제나 진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이틀이 지나도록 진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척후를 보내 강 건너편의 동정을 살펴오게 했다. 그러나 진군은 이미 철수하여 멀리 떠나버린 뒤였다. 추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상한 자도 다 있군. 진나라 사람은 신의가 없다더니 과연 소문대로다.
투발은 투발대로 채나라를 구원했다고 생각했기에 별 아쉬움이 없었다. 결국 그도 군사를 거두어 영성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리라는 예상과 달리 초 간의 제2차 싸움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어찌 알았으랴. 이것이 투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닥쳐올 줄이야. 수년 전의 일이었다. 초성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그는 세자를 정해두지 않았었다. 어느 날 초성왕은 공족 대부인 투발을 불러 세자 정하는 일을 의논했다. 아무래도 큰 아들 상신을 세자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투발이 대답했다. 왕의 연치가 아직 많지 않고 또 사랑하는 아드님이 여럿 있습니다. 섣불리 세자를 정했다가 뒤에 바꾸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왕실만 어지러워집니다. 더욱이 상신 공자의 관상을 보건대 두 눈은 독사와 같고 목소리는 늑대 같습니다. 이런 상은 음험하고 잔인합니다. 세자로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초성왕은 장자 상신을 세자로 삼고 대부 반숭을 그 스승에 임명했다. 그 후 상신은 우연히 투발이 자기가 세자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속으로 투발을 죽일 궁리만 했다. 이러한 차에 채나라를 구원하러 갔던 투발이 진군과 창 한 번 부딪히지 못하고 돌아왔다. 모두들 그의 귀환을 위로하는 중에 상신만이 초성왕을 찾아가 은밀히 고했다. 투발이 진군과 싸우지도 않고 돌아온 것은 진군 장수 양처보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적과 내통하는 자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초성왕은 상신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투발을 만나 보고받는 대신 칼 한 자루를 그에게 보냈다. 투발은 대번에 그 의미를 알았다. 자신을 참소한 사람이 세자라는 것도 알았다. 아, 상신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제 왕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도다. 투발은 이렇게 중얼거리고 초성왕이 보내온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 죽었다. 그 직후 성대심이 초성왕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치수에서 회군한 까닭을 상세히 설명했다. 뇌물 따위는 정말 없었습니다. 투발 장군은 억울합니다. 만일 회군한 것이 죄가 된다면 신 또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비로소 초성왕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음을 깨닫고 후회했다. 투발의 말대로 상신은 음험한 자이구나. 이때부터 그는 세자 상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 대신 작은 아들인 직을 사랑했다. 세자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작정했으나 상신이 모반할까 두려워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어느덧 궁중 사람들 사이에는 초성왕이 장차 세자를 바꿀 거라는 소문이 퍼졌다. 상신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는 크게 놀라 스승인 반숭을 찾아가 의논했다. 요즘 부왕께서 나를 세자 자리에서 몰아내고 공자직을 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찌하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반숭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상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금 궁중에는 강미가 머물러 있습니다. 강미란 강나라 군주 부인 미씨라는 뜻이다. 그녀는 본래 초성왕의 누이 동생이다. 강나라로 시집 갔다가 얼마 전 근친을 와 초나라 궁성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었다. 누구보다도 궁중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더욱이 강미는 성미가 급하고 입이 가벼웠다. 세자께서는 동궁에다 잔치를 베풀고 강미를 초청하십시오. 그러나 일단 강미가 오면 모욕적으로 대접하십시오. 성미가 못된 강미는 단박에 발끈할 것이며 그러면 세자와 관련한 무슨 말인가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며칠 후였다. 상신은 반숭이 시키는 대로 세자궁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강미를 정중히 청했다. 강미는 기분이 좋아 세자궁으로 건너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신의 태도가 여간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부엌에서 일하는 포인을 불러 강미를 시중들게 하기도 했고 고모인 강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좌우에 신혈을 끼고 몸을 마구 주무르기도 하는 것이었다. 세자는 내 말을 듣거라. 강미가 상신을 두어 차례 불렀다. 그러나 상신은 못 들은 채 계속 시녀들과 장난질만 쳐댔다. 강미의 눈꼬리가 점점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다. 그런 중에 상신은 결정적인 모욕을 주었다. 여인이여, 이리 와서 내게 술 한 잔 따라 보시오. 마침내 강미는 화를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음식상을 뒤집어 엎으며 외쳐댔다. 이놈, 내가 내 고모이건을 여인이라니. 그리고 술을 따르라니. 내가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너 같은 망나니는 처음이다. 왕이 너를 죽이고 직을 세자로 삼으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구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자궁을 나갔다. 그러나 상신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초성왕의 마음을 확인한 그는 마음이 급했다. 그날 밤으로 반숭을 찾아가 말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스승께선 저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에 반숭과 상신 사이에는 몇 마디 문답이 오갔는데 사기와 춘추자 시전 모두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반숭이 물었다. 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상신이 대답했다. 할 수 없습니다. 반숭이 다시 물었다. 타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상신이 대답했다. 할 수 없습니다. 반숭이 또 물었다.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이에 상신이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짤막한 문답이지만 가슴 섬뜩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상신의 대답을 풀어보면 이러하다. 동생을 섬기지도 망명도 하지 않겠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지금의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것뿐이다. 그 해는 초성왕 46년 BC 626년 진양공 2년에 해당하는 해이다. 그 해 10월 어느 날 한밤중 세자 상신은 세자궁에 배속된 군사를 거느리고 초성왕이 머무는 왕궁을 포위했다. 막 잠자리에 들려던 궁중 사람들은 기절초풍하여 제각기 달아났다. 상신과 그 스승 반숭은 칼을 빼어들고 초성왕의 침실로 들어갔다. 초성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아들아, 너는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상신 대신 반숭이 대답했다. 왕이 군위에 오른 지 46년이 넘었소. 성공한 자는 물러가야 하는 법이요.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왕을 고대하고 있소. 바라건대 왕은 군위를 세자에게 물려주십시오. 왕위를 내놓으면 나를 살려줄 것인가? 자고로 임금이 죽어야 새 임금이 서는 법입니다. 한 나라에 어찌 두 임금이 존립할 수 있겠소? 왕은 이제 늙었소. 어찌하여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게요? 초성왕은 다시 외쳤다. 자식으로서 어찌 아비를 죽일 수 있는가? 그러자 상신이 차갑게 대답했다. 왕은 형을 죽이고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는 것과 아들이 아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쯤 되면 자신이 살아날 수 없음을 깨달을 법도 하다. 그런데도 초성왕은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노회한 왕답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뜻을 알겠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다오. 말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곰 발바닥 요리다. 죽기 전에 곰 발바닥 요리를 먹게 해다오. 곰 발바닥 요리는 지금도 진미라고 할 정도로 맛있다고 한다. 2600년 전에도 그것을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요리였던 모양이다. 상신은 죽기 직전까지도 맛있는 음식을 찾는 아버지 초성왕을 한껏 비웃었다. 암군다운 소원이요. 어찌 들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상신이 막 포인을 불러 곰 발바닥 요리를 해오라고 분부하려 할 때였다. 반숭이 상신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안 됩니다. 곰 발바닥은 빨리 익지 않는 요리입니다. 완전히 익으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지금 왕이 곰 발바닥 요리를 먹고 싶다는 것은 구원군이 올 시간을 벌기 위한 얄팍한 수에 불과합니다. 세자께서는 그 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제야 상신은 초성왕의 저의를 깨닫고 불같이 노했다. 가련하도다 부왕이여. 죽는 순간까지 간교함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상신은 허리띠를 풀어 초성왕 앞으로 던졌다. 목을 매 스스로 죽으라는 뜻이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초성왕은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다. 투바라 투바라. 내 그대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 다시 무엇을 말하리요. 마침내 초성왕은 아들 상신이 던져준 띠로 자기 목을 메었다. 반숭이 좌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군사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그 띠의 끝을 양옆에서 잡아당겼다. 초성왕은 혀를 빼물고 죽었다. 그날 밤 강민은 초성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내가 경솔히 입을 잘못 놀려 오라버니를 죽게 했구나. 내가 죽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녀 또한 대들보에 목을 메고 죽었다. 이제 초나라 왕은 상신이 차지했다. 그가 초모광이다. 처음 초모광은 부왕의 시호를 영으로 하였다.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부왕의 시체를 입관할 때였다. 초성왕은 죽었으나 눈을 부릅뜬 채였다. 반숭이 말했다. 시호를 다시 정하십시오. 그래서 성이라는 시호로 바꿨다. 공을 이루다라는 뜻이다. 그러자 초성왕의 부릅뜬 눈이 스르르 감기었다. 초성왕은 초영왕이 될 뻔했다. 왕위에 오른 후 초모광은 조정을 자기 식대로 뜯어고쳤다. 그는 먼저 스승인 반숭을 위해 세자궁과 그 재산을 모두 그에게 내려주었다. 또 새로이 삼공제도를 도입하여 반숭을 태사에 임명했다. 삼공이란 태사, 태부, 태보를 말함인데 이들은 모두 영윤보다 높은 관직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태사가 가장 으뜸이었다. 또한 초모광은 반숭에게 군사를 내주어 왕궁을 호위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로써 반숭은 하루아침에 초나라 제2의 권력자가 되었다. 영윤, 투반 등 모든 신하는 초성왕이 초모광에 의해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자는 없었다. 상이라는 땅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으로 투이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일찍이 성득신과 함께 성복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이다. 초성왕이 패전의 책임을 물어 자결을 명했다가 뒤늦게 사면하고 상땅으로 좌천시킨 바 있었다. 투이신은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다가 초성왕 죽음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아비를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대부 중귀와 함께 초모광을 암살하기로 모의했다. 그러나 도중에 그 음모가 탄로났다. 초모광은 사마 투월초를 시켜 가차없이 투이신과 중귀를 잡아 죽였다. 그런데 이 투월초라는 사람이 또 음험하기로 치면 초모광 못지않았다. 그는 명제상 투고고토의 동생으로 늘 높은 관직과 권력을 꿈꾸었다. 그는 투고고토가 죽은 이후로 조카 투반의 직위인 영윤자리를 탐냈다. 그런 중에 자신과 뜻이 통하는 초모광이 임금에 올랐다. 그는 매일 초모광 곁을 맴돌며 투반을 중상모략했다. 왕께서는 영윤 투반을 조심하십시오. 그는 요즘 사람들을 모아 아버지 투고고토와 나는 초성왕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 어찌 이러고 앉아만 있을 것인가. 나는 초성왕의 생전 뜻에 따라 직공자를 왕으로 모실 생각이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모가 일어날까 두려워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초모광이었다. 어느 날 그는 영윤 투반을 궁으로 불러 말했다. 경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엇입니까? 경은 즉시 공자직을 죽이고 오시오. 투반은 뜻밖의 말에 당황했다. 무슨 까닭으로 직공자를 죽이려 하십니까? 죄 없는 공족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초모광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대는 죽은 초성왕의 은혜를 갚기 위해 직과 어울려 군사를 모으고 있다지. 그러고는 뒤편에 감춰두었던 구리망치를 들어 부복하고 있던 투반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투반은 뇌수를 쏟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 소식이 공자직의 귀에 들어갔다. 직은 위험을 직감하고 진나라로 도망가기 위해 성문을 나섰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뒤쫓아온 사마 투월초의 한 칼에 목이 베어졌다. 투반에 이어 성대심이 영윤에 올랐다. 그러나 성대심은 병이 깊어 있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 마침내 투월초는 영윤 자리를 차지했다. 그가 맡고 있던 사마직에는 위가가 올랐다. 즉위 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듯 초모광은 초무왕 못지않은 무법자였다. 한동안 조용하던 한수 일대가 모두 그의 군마에 짓밟혔다. 그는 현재 하남성 식현 서남쪽 일대를 영토로 하고 있던 강나라를 비롯하여 안희성의 6나라와 요나라 등 소국을 차례차례 쳐서 멸망시켰다. 북으로 초모광의 이 한마디에 중원에는 다시 거센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